영하 25도, 손끝이 얼어붙는 한겨울 새벽의 왕은 맨발로 방바닥을 딛고 미소를 지었다. 바닥이 따뜻했기 때문이다. 벽에는 난로 하나 없고 창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방 안은 봄날처럼 훈훈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닥 아래에 숨겨진 불의 길 때문이었다. 그 불의 길을 우리는 온돌이라 부른다. 그런데 왕이 머무는 거대한 궁의 온돌은 일반 백성의 것과 차원이 달랐다. 하루에 나무 100단을 태워야 했고 1년이면 3만 단이 훌쩍 넘었다. 10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새벽부터 밤까지 불을 돌봤다. 방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개의 방을 동시에 데워야 했으니까. 이 거대한 난방체계 속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과학의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고통이 있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본다. 온돌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다. 기원전 4세기 무렵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이미 원시적인 형태가 존재했다고 추정된다.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의 유적으로 보이는 초기 온돌 흔적이 한반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온돌의 역사는 최소 2000년을 넘긴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다. 밥을 짓는 부뚜막에서 나오는 열기가 바닥 일부를 덮이는 방식이었다. 방 전체가 따뜻한 게 아니라 불을 때는 곧 가까이만 온기가 돌았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차가웠다. 삼국시대 고구려 유적에서 이런 초기 온돌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잠을 자고 추운 부분에서는 서서 생활했다. 이 불편함이 기술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 고려 시대를 거치면서 온돌은 서서히 진화했다. 귀족들의 저택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고 구조도 점점 정교해졌다. 열기가 닿는 범위가 넓어졌고 바닥의 온도도 더 균일해졌다. 하지만 아직 방 전체를 고르게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짜 혁명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다. 방 전체를 데우는 전면 온돌이 등장한 것이다. 14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왕궁에서는 이 기술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왕궁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위엄을 보여주는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다. 세종 임금 시절의 기록을 보면 온돌 기술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왕궁에는 수백 개의 방이 있었다. 이 모든 방을 빠짐없이 데우는 것은 국가적 과제였다. 최고의 석공들이 동원되었고 벽돌을 다루는 장인들도 불려왔다. 미장이들은 틈 하나 없이 벽과 바닥을 마감했다. 새로운 온돌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했다. 완공 후에는 반드시 시험 가동을 거쳤다. 연기가 새는 곳은 없는지, 열이 고르게 퍼지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문제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다. 그만큼 왕궁의 온돌은 완벽을 요구받았다. 왕궁 온돌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왕비가 머무는 침전을 예로 들면 그 면적이 100평을 훌쩍 넘었다. 이 넓은 공간 전체를 바닥부터 데워야 했다. 일반 민가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규모였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차이점은 아궁이의 수였다. 보통 집에는 아궁이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왕궁의 큰 건물에는 한 방에 두세 개씩 설치되어 있었다. 각 방마다 전용 아궁이가 배정되었고 큰 정각에는 더 많았다. 아궁이 하나의 크기도 일반 것의 3배가 넘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나무를 넣을 수 있어서 불을 자주 떼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은 효율성뿐 아니라 안전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불을 자주 떼면 그만큼 화재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열기는 고래라 불리는 연기 통로를 따라 흘렀다. 이 고래의 구조가 온돌 기술의 핵심이었다. 일반 가옥의 고래는 단순한 직선형이었다. 열기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서 아궁이 근처는 뜨겁고 먼 곳은 미지근했다. 왕궁의 고래는 완전히 달랐다.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열기가 방 아래를 구불구불 돌아가면서
모든 곳에 골고루 퍼졌다. 방의 어느 귀퉁이에 앉아도 똑같이 따뜻했다. 이 균일한 온도 분포야말로 왕궁 온돌의 가장 뛰어난 점이었다. 고래의 높이는 대략 30cm 정도로 정밀하게 계산되었다. 너무 높으면 열기가 바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 너무 낮으면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역류했다. 최적의 높이를 찾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고래 위를 덮는 널쩍한 돌을 구들장이라 불렀다. 이 돌이 열을 받아서 방안을 데우는 핵심 부품이었다. 왕궁에서는 아무 돌이나 쓰지 않았다. 최고급 화강암만 골라서 사용했다. 주로 강원 지역과 경기 지역의 산에서 캐온 돌이었다. 이 돌들은 열전도율이 좋으면서도 열을 오래 품는 성질이 있었다. 한번 뜨거워지면 불을 꺼도 한참 동안 온기가 유지되었다. 겨울밤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었다. 새벽녘까지 바닥이 따뜻해야 왕이 편히 잠들 수 있었으니까. 구들장의 두께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대략 15cm에서 20cm 사이였다. 너무 얇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깨졌다. 너무 두꺼우면 열이 위로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적정 두께를 맞추는 것이 장인의 실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구들장을 깔 때는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었다. 돌과 돌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틈이라도 생기면 안 되었다. 그 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면 방안이 연기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연기를 들이마시면 건강에 치명적이었다. 실제로 연기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종종 있었다. 장인들은 돌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맞춘 뒤 진흙으로 틈을 메웠다. 그 위에 다시 황토를 두텁게 깔았다. 황토는 단순한 마감재가 아니었다. 습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었다. 겨울철 건조한 실내 공기에 적당한 수분을 더해주었다. 동시에 열을 오래 품어서 보온 효과도 뛰어났다. 황토 위에는 기름을 먹인 두꺼운 장판지를 깔았다. 이 장판지가 방수와 보온을 동시에 해결했다. 기름이 종이에 스며들어 물이 배어들지 않았고 공기층이 형성되어 단열 효과까지 있었다. 왕궁 온돌의 또 다른 핵심은 함실 아궁이였다. 함실 아궁이는 땅을 깊이 파서 만든 특수한 구조였다. 일반 아궁이는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았다. 함실 아궁이는 지면보다 1m에서 1.5m나 더 깊었다. 왜 이렇게 깊이 팠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다. 첫째로 불의 세기를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했다. 깊은 곳에서 타는 불은 공기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더 강하고 오래갔다. 둘째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다. 불씨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 화재는 왕궁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으니 이 장점은 매우 컸다. 셋째로 열효율이 일반 아궁이보다 30% 이상 높았다. 같은 양의 나무로 훨씬 오래 난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함실 아궁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땅을 깊이 파고 벽돌로 단단하게 벽을 쌓아야 했다. 비용이 많이 들었고 기술도 고도로 숙련된 장인만이 할 수 있었다. 왕의 침전에 설치된 함실 아궁이는 특히 정교했다. 아궁이 주변에 돌계단을 만들어서 관리인들이 나무를 넣기 편하게 배려했다.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작은 지붕도 달았다. 배수로까지 만들어서 빗물이 고이지 않게 했다. 이런 세심한 설계가 왕궁 온돌의 품격을 말해주었다. 이 방대한 난방 시스템을 누가 관리했을까? 화방인이라 불리는 전문 관리인들이 그 일을 맡았다. 주요 왕궁 하나에만 50명이 넘는 화방인이 배치되었다. 다른 궁에도 40명 안팎이 있었다. 이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왕이 기상하는 시각이 새벽 5시 전후였기 때문이다. 왕이 눈을 떴을 때 방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엄한 처벌을 받았다. 태만으로 판단되면 곤장을 맞기도 했다. 겨울철에는 하루에 서너 차례 불을 지폈다.
아침 한 번,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더. 밤에 지피는 불이 특히 중요했다. 새벽까지 온기가 유지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화방인들은 불의 세기를 감으로 조절했다. 아궁이 입구에 손을 대면 열기의 강도를 느낄 수 있었다. 연기의 색깔과 냄새로도 상태를 판단했다. 맑은 연기는 불이 잘 타고 있다는 뜻이었다. 검은 연기는 나무가 제대로 타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이런 감각은 오랜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었다. 신참 화방이는 최소 3년은 배워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나무의 종류도 용도에 따라 달랐다. 참나무는 가장 선호되는 연료였다. 불이 오래가고 열이 강했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불이 빨리 붙었지만 금세 꺼졌다. 그래서 불씨를 살리거나 처음 불을 붙일 때 주로 썼다. 밤에는 숯을 선호했다. 숯은 연기가 거의 없고 열이 은은하게 오래 지속되었다. 잠을 자는 동안 연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온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무 소비량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왕궁 전체를 데우려면 하루에 소나무 기준 100단이 필요했다. 1년이면 36,000단을 넘겼다. 한 단이 대략 20kg이니 연간 700톤이 넘는 나무가 들어간 셈이다. 이 엄청난 양의 나무는 주로 경기 지역과 강원 지역의 산에서 베어왔다. 나무를 베고 운반하는 것은 백성들의 부역이었다. 소달구지에 실어서 날랐는데 먼 곳에서 오려면 며칠씩 걸렸다. 한겨울 얼어붙은 산길을 나무짐을 지고 걷는 것은 고된 노동이었다. 조선왕조실록 1481년 10월의 기록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온다. 경기 지역 백성들이 나무 부역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임금은 이를 걱정하여 부역을 줄이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다. 왕궁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백성의 고통과 왕실의 안락 사이에서 이 갈등은 조선 내내 반복되었다. 왕궁 온돌의 가장 무서운 적은 화재였다. 나무로 지은 건물에서 끊임없이 불을 떼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일이었다. 실제로 화재는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궁 화재만 수십 건이 넘는다. 한 번은 왕비의 침전에서 큰 불이 났다. 온돌의 고래가 오랜 사용으로 갈라지면서 불씨가 튀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서 건물 전체를 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막대했다. 건물을 다시 짓는데 몇 년이 걸렸고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도 대단했다. 고래와 굴뚝을 석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점검했다. 균열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했다. 진흙과 석회를 섞어서 틈을 메웠는데 아주 미세한 금도 놓치지 않았다. 점검하는 관리도 따로 있었다. 이들은 가느다란 나무 막대를 틈에 넣어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밤에 불을 떼는 것은 특별히 위험했다. 그래서 반드시 2명이 함께 일했다. 한 명이 불을 지피고 다른 한 명이 주변을 감시했다. 아궁이 옆에는 항상 큰 물독을 준비해 두었다. 비상시에 즉각 불을 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궁궐마다 온돌의 특성이 조금씩 달랐다. 가장 큰 궁은 규모도 최대였고 온돌 시스템도 가장 복잡했다. 방이 300개가 넘었으며 각 방마다 온돌이 깔려 있었다.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한 궁도 있었다. 언덕과 계곡의 경사를 이용해서 연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도록 설계했다. 별도의 동력 없이도 훌륭한 배연이 가능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궁도 있었다. 여러 방이 하나의 대형 굴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나무를 절약했다. 가장 혁신적인 것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온돌이었다. 왕비의 침전에 설치된 이 온돌에는 고래 일부를 막거나 열 수 있는 장치가 있었다. 날씨에 따라 열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었다. 추울 때는 고래를 모두 열어서 최대 열량을 확보했다. 날이 풀리면 일부를 막아서 열기를 줄였다. 오늘날의 온도 조절기와 같은 개념이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발상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다.
여름에는 온도를 어떻게 했을까? 흥미롭게도 여름에도 온도를 사용했다. 난방이 목적이 아니라 습기 제거가 목적이었다. 장마철에 방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약한 불을 지폈다. 뜨겁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데웠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습기가 날아가서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옷과 이불을 보관하는 데도 효과적이었다. 1754년 7월의 기록을 보면 장마가 길어지자 온돌을 약하겠대라는 명이 내려졌다. 습기와의 전쟁에서도 온돌은 유용한 무기였던 셈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온돌 기술은 더욱 정교해졌다. 특히 정조 임금 시절에 큰 도약이 있었다. 정조가 새로 지은 행궁에는 당대 최신 기술이 총동원되었다. 열효율이 크게 향상되어서 종전보다 40% 적은 나무로 같은 효과를 냈다. 비결은 고래의 이중 구조에 있었다. 연기가 한번 지나간 통로를 다시 한번 돌도록 설계한 것이다. 열을 2번 뽑아 쓰는 셈이었다. 굴뚝의 위치도 새롭게 바뀌었다. 건물에서 충분히 떨어뜨려서 화재 위험을 낮추면서도 배연 효율은 유지했다. 이 개선된 기술은 다른 궁에도 적용되었다. 기존 온돌을 뜯어내고 새 방식으로 다시 깔았다. 궁 전체의 난방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왕궁의 온돌이 일반 백성에게 끼친 영향은 양면적이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왕궁의 우수한 기술이 점차 민간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양반집에서 도입했고 차츰 일반 백성들에게도 확산되었다. 특히 함실 아궁이는 효율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집에서 채택했다. 18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 온돌을 전문으로 만드는 장인 집단도 생겨났다. 이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돌을 놓아주었다. 기술료를 받고 일했는데 실력 좋은 장인은 몇 달치 예약이 밀려 있었다. 부정적인 면도 심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산림 파괴였다.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를 소비했기 때문에 도성 주변의 산이 민둥산으로 변해갔다. 백성들이 쓸 나무가 부족해졌고 나무 값이 치솟았다. 1520년 4월의 기록에는 왕궁의 나무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신하들의 상소가 실려 있다. 백성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다. 임금은 이를 받아들여 사용량을 30% 줄이라고 명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 불을 적게 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갈등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 같은 시대 다른 나라들의 난방과 비교하면 온돌의 우수성이 더 뚜렷해진다. 중국에서는 캉이라는 시스템을 썼다. 벽돌로 만든 침상 내부에 연기 통로를 넣은 것이다. 침상 위는 따뜻했지만 방 전체를 데우지는 못했다. 침상에서 내려오면 여전히 추웠다. 일본에서는 방 한가운데 구덩이를 파서 불을 피우는 이로리를 사용했다. 직접적인 화기여서 가까이 가면 뜨겁고 멀어지면 추웠다. 연기가 방 안에 차올라서 눈이 맵고 숨이 막혔다. 서양에서는 벽난로가 주된 난방 수단이었다. 불 앞은 뜨거웠지만 등 뒤는 차가웠다. 방을 균일하게 데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온돌은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기술이었다. 왕궁의 온돌은 규모와 정밀함에서 그 정점에 있었다. 물론 온돌에도 한계는 있었다. 가장 큰 제약은 건축 구조와의 관계였다. 무거운 구들장을 바닥에 깔아야 했기 때문에 2층 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2층 바닥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궁궐과 한옥은 대부분 단층으로 지어졌다. 이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다. 여름에는 바닥에 남은 열기가 오히려 불쾌했다.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온돌방은 무더위에 갑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름용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연못 위에 세운 누각이나 높은데 이의 정자가 바로 그것이었다. 마루로 되어 있어서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통했다.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여름에는 마루에서
이중 구조가 한국 전통 주거의 핵심이었다. 온돌은 왕조가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도 한옥에는 여전히 온돌이 있었다. 하지만 서양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전통 온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왕궁에도 서양식 난방이 설치되고 전통 온돌은 철거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온돌은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았다. 현대식 건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1970년대부터 바닥 난방의 우수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온수 바닥 난방이 개발되었다. 뜨거운 물이 바닥 아래 파이프를 따라 흐르면서 방을 데우는 방식이었다. 원리는 고래를 통해 열기가 퍼지던 전통 온돌과 똑같았다. 다만 나무 대신 보일러를 쓰고 돌 대신 파이프를 깔았을 뿐이었다.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아파트와 주택에 바닥 난방이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라디에이터나 에어컨으로 난방한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은 한국만의 것이다. 이 한국식 바닥 난방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바닥 난방을 도입하는 주택이 늘고 있다. 코리안 스타일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한국 주거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열기의 쾌적함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감탄한다. 왕궁의 온돌도 복원이 진행되었다. 전통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옛 방식 그대로 재현되었다. 직접 왕궁을 방문하면 실제 작동하는 온돌을 볼 수 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고래를 따라 열기가 퍼지고 구들장이 따뜻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백 년 전 왕이 느꼈을 그 온기를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궁궐은 세계인에게 한국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전해온 이 기술은 형태를 바꿔 지금도 우리 발 아래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바닥 위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나긴 역사의 유산이다. 바닥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그 온기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가장 따뜻한 발명품이다.